자괴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말로 좀 잠을 자기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송구한 마음이에요. 그때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수사에 들어가면서 아, 내가 사람을 잘못 썼구나 좀 후회를 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자, 안녕하세요. 양산도 날씨가 꽤 춥네요. 예. 어제 오늘 오늘까지 한 3일 춥네요. 예. 눈은 여긴 별로 안 온 모양입니다. 서울은 눈이 오늘 많이 왔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얼핏 뿌리고는 있는데 예. 쌓이지 않죠. 예. 이렇게 인터뷰, 한겨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퇴임 후에 처음이네요. 예, 퇴임 후 공식 인터뷰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예. 마침 뭐 국내적으로 요즘 혼돈의 시기인데요. 예.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대통령님 좋은 말씀 오늘 듣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그날 밤 비상계엄 발표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대통령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 진짜 어이가 없었죠. 황당했고요. 예. 나는 사실 몰랐어요. 그냥 우리 이제 퇴근한 비서진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줘서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디서 유튜브 가짜 뉴스를 봤나 이런 정도 생각하고 TV를 켜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정말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담화를 2번, 3번 재방송하는 걸 2번, 3번 이제 거듭 듣고 비로소 이제 실감하게 됐는데 정말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죠. 비상계엄이라는 게 우리 헌법상의 제도로는 남아 있지만 이미 수십 년 전에 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간 유물 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21세기 대명청지에 그걸 꺼내서 국민들을 상대로 휘두른다는 것이 그것이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야당 세력들을 전부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이런 듣고는 대통령이 정말 망상의 병이 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참 국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 생겼는데 나는 전임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했죠.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잘 되면 좋지만 만약에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체포 구금 당한다거나 또는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 의결이 당장 되지 않을 경우 그러면 이게 전임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곧바로 서울은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행동하거나 또는 긴급하게 외신 기자 회견이라도 해야 된다거나 하다못해 무슨 농성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했었어요. 다행스럽게 민주당 중심으로 된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해주어서 그나마 큰 다행이었고 아마 이제 국제사회도 한국이라는 이런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시기에 비상계엄이라니 하고 경악했다가 그런 이제 온 국민들과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게 맞서고 그다음에 계엄을 해제를 해낸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어떤 민주주의 회복력 여기에 아마 다 경탄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란이 아니었고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헌법재판소에서는 내가 군지관들한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지시한 적이 없다.
만약에 그런 부당한 명령이라면 거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군 지휘관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까지 보았던 생각해왔던 국민이 생각해왔던 어떤 책임 있는 대통령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윤 대통령의 태도,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뭐 좀 서글프죠. 정말 추하고 그 창피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원 이제 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 때문에 2달 이상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서 국민들 잠 못 자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추운 밤거리에서 고생하게 만들고 지금 그 민생 경제도 아주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다면 이제라도 빨리 그 책임을 인정하고 나라를 빠르게 안정화시키는데 이게 협력하는 것이 그 대통령의 남은 도리이지 않나요? 지금 그저 어떻게 연명해 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 추하고 창피하고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과거에도 뭐 여러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적도 있고 합니다만 참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한 대통령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지키자는 보수 세력의 시위는 근데 점점 극단적으로 좀 치닫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날에는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 난동을 피우기도 했고요. 국내 보수 극우 세력이 파시즘으로 진화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당장은 뭐 그분들 대부분이 말하자면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 이런 것이 이제 선동되는 거고 또 부안해동하는 거죠. 그러니 우선은 헌법재판소를 통한 이렇게 탄핵 절차, 그 다음에 또 법원을 통한 형사처벌의 절차 이 부분들이 최대한 좀 빨리 이루어져서 그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 행위가 말하면 반법적인 행위다는 것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빨리 판정을 받고 또 그것이 내란 행위로서 엄한 벌을 받아야 되는 행위다는 것을 법원을 통해서 빨리 확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제대로 판단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 아주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런 극우 유튜브들을 통한 가짜 뉴스 이걸 통한 어떤 선동 그다음에 그로 인한 국민들의 어떤 분열 또 그걸 통한 극우 또 극단주의 세력의 어떤 득세 이런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도 이렇게 다 함께 겪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자 정상회의에 가서 보면 정상들이 어제 외에 뭔가 이제 어느 날 시간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때 한결같이 걱정하는 것이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한 극우 세력의 부상 이런 것들을 특히 유럽 국가들이 많이 이제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이제 뾰족한 대응책을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극우 유튜브를 통한 가짜 뉴스 이런 거 퍼뜨리는 행위들이 규제돼야 되는데 이제 이 규제가 이제 섣불리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로 오히려 말하자면 어떤 민주 세력들, 시민사회라든지 또는 우리 또 좀 더 진보적인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앞장서서 반대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이제 염려도 충분히 일리 있고 이렇게 좀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제 극우 유튜브들의 가짜 뉴스 생산과 그로 인한 국민들 선동 분열 이런 것이 이제 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단계에 왔다.
맞아면 이제 대한민국을 거의 뭐 정치적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이제 계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확인된 거 아니에요? 예.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 수준으로 그것을 이제 통제하고 규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거 유튜브들의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시위도 원래 이렇게 자신의 어떤 주장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그래서 이제 허용되는 기본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집회 시위의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서 아주 혐오적인 집회 시위라든지, 말하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집회 시위라든지, 폭력적인 양상이라든지, 뭐 마구잡이 그 아주 모욕적인 욕설 같은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뭐 고성능 마이크와 녹음기 하나만 있으면 종일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그 이름 하에 종일 욕설 테이프를 틀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또 그것도 이제 우리 사회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는 아주 관대하게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왔는데, 이제는 그 부분도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반성하고 합리적인 어떤 규제 이런 것을 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재임 초기에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던 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수부의 힘이 세죠. 검찰이 개혁에 걸림돌이 됐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발탁됐고, 그 뒤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통령까지 오르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좀 광범위했던 탄핵 연대가 좀 협소해졌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당시를 좀 돌아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은 아마 지금 이제 막 검사 출신들이 맞아 나라를 마구잡이로 농단하는 이런 가히 뭐 검찰 왕국의 시대가 오다 보니, 그 시기에 검찰 개혁이 더 이제 철저하게 됐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맥락의 이야기 같은데, 우선은 이제 그 국정농단 수사라는 것이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 검찰이 그 수사를 좀 대충 하고 말도록 검찰의 권한을 뺀다거나 힘을 약화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 검찰 개혁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 문제였죠. 뿐만 아니라 이 이제 우리 검찰 개혁의 그게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다 넘기고 검찰은 이제 기소청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한다는 건데, 이게 70년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어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당장 검찰의 수사권을 다 경찰에 넘긴다면 그러면 경찰이 그 수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수준에 와 있냐, 또는 경찰이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그만한 신뢰는 또 받고 있는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단계적으로 경찰로 옮겨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점차 이제 줄여 나가고, 종래에는 검찰의 그 수사 권한이 모두 다 경찰에 넘어가게 하는 이 과정은 몇 년간에 걸쳐서 말하자면 착근시켜 가면서
이렇게 조금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과제예요. 지난번 정부 시절에 우리 정부 기간 동안에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검찰 개혁은 이루었습니다. 그 검찰의 수사 권한을 좁혔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도 그 설립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경찰은 국수본 이렇게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검찰 개혁은 이제 이른바 이제 다음 정부가 이어가야 되는 것인데 예. 다음 정부가 그것을 역행하는 그런 정부가 이제 들어섰던 거죠. 그래서 그때 검찰 개혁이 미진했다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좀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지 예. 그 당시에 를 그래 온당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행태 그다음에 개헌까지 포함해서 이걸 보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검찰의 완전한 개혁, 검찰의 수사권을 전적으로 전부 다 경찰로 넘기고 그 검찰은 기소청으로서만 이렇게 존속해야 된다라는 이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아무도 이의를 하지 않을 만큼 공감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그 조속하게 그런 검찰 개혁을 완성하고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예,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 청와대 안팎 의견이 확연히 갈렸었다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대표는 책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님은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발탁하신 그 이유와 과정은 어땠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되게 된 맨 이제 단초가 되는 것이니까요. 예. 후회가 되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찬반 의견이 그 나뉘었던 것이 맞습니다. 뭐 비율로 따지면 지지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이제 훨씬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소수예요.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러나 이 반대 의견이 수적으로는 작아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보기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에 뭐 법무장관을 했다든지 어쨌든 그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겪어본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 후보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주 욱하기를 잘하는 그런 성격이고 자기 제어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말하자면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챙기는 그런 식의 스타일이다. 이런 의견들을 이게 나중에 보면 다 사실로 그 말이 맞는 것으로 나중에 다 확인이 됐죠. 어쨌든 가까이서 겪어본 사람들이 그 겪어본 바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에서 그런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가 수는 작지만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내용이어서 그러나 이제 뭐 다수는 지지하고 찬성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이 됐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국 수석하고 내 사이에 당시 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가 4명이었는데 그 4명 모두를 조국 수석이 직접 다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해보고 당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검찰 개혁에 대한 그 각 후보자들의 의지나 생각들을 확인해보는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조국 수석이 4명을 다 이제 만나본 그 결과 나머지 3명은 전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이렇게 밝혔고 윤석열 후보자만 나중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2명으로 이제 압축 시켜서 고민을 했어요. 다른 한 분은 조국 수석하고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니기도 했고 또 우리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또 이렇게 하면서 조국 수석하고 인간적인 관계도 나쁘지 않고 소통도 꽤 잘 되는 그런 이제 관계였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검사로서 검찰 개혁을 찬성할 수 없다라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견을 말했다는 거고 말하자면 이제 검사 마인드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사람이 이제 윤석열 이렇게 소통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검찰 개혁 의지만큼은 어쨌든 간에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했고 실제로 또 윤석열 후보는 중앙지검장 할 때 그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때도 좀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놓고 이제 고민을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조국 수석과 좀 소통되고 관계가 좋은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내하고 조국 수석은 검찰 개혁이라는데 너무 이제 말하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달까, 거기에 너무 꽂혀 있었달까, 뭐 어쨌든 그래서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자를 선택을 하게 된 건데 말하자면 이제 그로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순간이 조금 두고 이제 그 후회가 되죠. 그럼 언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가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 기대가 어긋났다고 생각하신 건 언제부터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조국 수석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그때 조국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수사 그게 이제 그것은 명백히 조국 수석이 주도해 왔던 검찰 개혁 또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더 이제 또 강도 높게 행해질 검찰 개혁에 대한 이른바 보복이고 발목 잡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좀 한 거죠. 그 바람에 이제 조국 그 장관 후보자 가족들은 이른바 풍비박산이 났죠. 사실 참 인간적으로 아이러니예요. 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할 때 가장 지지한 사람이 조국 수석이었고, 그 다음에 또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도 마담 조국 수석이 편히 대준 셈인데 이제 거꾸로 저 윤석열 당시 총장으로부터 그런 이제 일을 꿰고서니 참으로 참 인간적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때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수사에 들어가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썼구나 좀 후회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조국 수석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게 이른바 사모펀드가 그게 사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모펀드는 다 무죄잖아요. 전혀 그냥 무슨 표정장이라든지 뭐라든지 다른 것으로 틀어서 가족들을 다 그렇게 만든 거죠. 결국 그 대통령님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참담하게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의 일부는 그를 발탁했던 대통령님의 책임이 아니냐라는 주장인 건데요. 이런 주장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너무 버텼잖아요. 너무나 수준 낮은 정부. 이번 이제 계엄 이전에도 그냥 정말로 참 못하고 수준 낮은 정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구나라는 그 자괴감 그런 게 아주 크죠.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전 국민들한테 참 송구스럽고요. 거기다가 이번 이제 탄핵 계엄 사태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로 이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말로 좀 잠을 자기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송구한 마음이에요. 이제 그 시작이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 발탁인 것은 맞는데 사실은 이제 그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제 그 검찰총장 발탁이 이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매끄럽게 잘 되지 않고 엉성하게 되면서 거꾸로 이제 굉장히 많은 역풍을 예. 안고 그 바람에 이제 윤석열 또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아주 키워준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어서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예. 올려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끝이 아니라 더 이제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 지난번 대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윤석열 어쨌든 후보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미 보여줬어요. 아니 이 사람이 맞으면 유능한 검사일지는 몰라도 정말 대통령 자질은 전혀 없는 사람. 뭐 비전이나 정책 능력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때 이미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쉬운 상대로 여겼어요. 맞으면 우리 쪽 후보가 뭐 이런 비전이나 정책 능력 또는 뭐 대통령으로서 뭐 이런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출중하기 때문에 맞으면 쉽게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비전이나 정책 능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이제 선거로 갔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역대 정선과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맞아면 극심한 어떤 네거티브 선거에서 마치 비호감 경쟁인 양 그렇게 이제 선거가 흘러가 버렸고 이제 그 프레임에서 결국 이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폐인이 되고 말았죠. 어쨌든 그렇게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맞아면 후회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지만 총체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 사람들은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을 테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죠. 그 대통령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굉장히 많이 심각한 첨예한 갈등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과 이제 검찰총장이 그렇게 첨예한 갈등을 겪는데 아무리 검찰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자리지만 그때 왜 대통령님이 그 인사권을 행사해서 뭐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한겨레신문 같은 매체가 제대로 알려야 되는 건데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항적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맞으면 대통령에게 저항적인 권력을 행사한다고 요구하는 거랑 같은 거죠. 예. 모순되는 주장인데요. 우선은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아예 없는 겁니다. 예. 한다면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을지 모르죠. 예를 들면 막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공공연하게 말한다든지 뭐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막 언론을 통해서 압박한다든지. 근데 실제로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이 좀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만 이렇게 좀 해도 검찰총장들이 알아서 물러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예. 그럼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다르죠. 지금은 그렇게 이제 압박했다가는 윤석열 총장 본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가 이제 반발하고 나설 거고 당연히 보수 언론들도 덕을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엄청난 역풍이 생기고 그것은 또 대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꾸 이제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제 생각하니까 그런 류의
그 말들이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좀 해주면 좋겠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권으로서 징계 해임을 할 수가 있어. 실제로 이제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아주 잘 처리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처리되지 않고 뭐 이제 좀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맞으면 해임도 못하고 거꾸로 역풍을 잔뜩 맞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키워주고 이런 식의 이제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그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래도 우리나라엔 나름대로 민주주의가 뿌리내렸다고 많은 국민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역할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뭐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고요. 그 이런 조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 확실히 이루어서 말하자면 이제 확실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줘야죠. 결국 아까 제가 대선 이야기 좀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잘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공세에 넘어가 가지고 그런 식의 비호감 경쟁 이런 것으로 사람을 선택하면 이런 일이 또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대통령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을 이제 보고 선택을 한다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테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민주주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유럽 같은 경우도 극우 정당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일당으로 그래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제 지켜 나가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들, 아까 말한 극단적인 유튜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선동하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방어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그 점에 대해서 다들 필요성을 생각하면서도 그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또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다들 이제 그 부분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 제1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뭐 정말 잘했죠. 그 민주당이 정말 신속하게 국회를 집결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계엄 의제 의결을 함으로써 말하자면 이제 계엄을 실효시켰죠. 물론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함께 힘이 돼 주셨고요. 이렇게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그 과정에 민주당이 앞장섰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탄핵 소추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 재판이 열리게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또 형사상으로도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좀 더 국정을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 기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 이재명 그 후보 대표에게 이제는 정말 그 경제가 어려워서 추경이 너무 시급하니까 이런 뭐 전국민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뭐 지역화폐라든지 또 추경의 규모라든지 이런 민주당 표 추경을 하는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예. 그냥 정부 쪽에 전폭적으로 오히려 협력해서 오히려 추경이 하루빨리 이렇게 되고 실행되고 하도록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내가 그 조언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했어요.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입장을 또 발표도 했죠. 예. 그러니 정부 여당이 빨리 야당하고 협의해서 예. 신속하게 추경을 수립하고 예. 그다음에 또 실행하고 해서 예. 좀 국민들 삶을 안정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제 민주당의 이제 다음 과제는 이제는 이제 기필코 그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 오는 거죠. 예. 그게 뭐 지금 민주당에 주어진 하나의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민주당이 그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이 좀 더 포용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예. 그리고 그 확장된 이후에 그 확장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단합이 마지막 단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저하고 민주당이 이겼던 2017년 대선을 이제 되돌아보면 그때는 나와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 이 세 사람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했지 않습니까? 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이 크게 확장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확장된 가운데 맞아면 서로 단합함으로써 우리가 그 정권 교체 이룰 수 있었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는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 같은 분, 그 당시에 안희정 후보 같은 분들이 지금 없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만 가지고 51%가 되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경쟁도 하고 그걸 통해서 지지도 더 넓게 모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바깥에 있는 조국 혁신당도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난 이후에 범야권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활동이나 경쟁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 내 일각에서 그것을 자꾸 분열로 그것을 비판하고 자꾸 밀쳐내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것이 자꾸 민주당을 더 이제 협소하게 만드는 거죠. 지난번 총선 때 조국 혁신당의 역할만 보더라도 당시에 민주당 내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분열이다고 비판을 했지만 결국 조국 혁신당이 이루어낸 것은 확장이었잖아요. 조국 혁신당도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 덕분에 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죠. 예,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조금 더 이렇게 개방하고 포용하고 확장해 나가고 그런 뒤에 다시 힘을 모으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잘 이제 이끌어가 주기를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님의 말씀은 포용과 확장을 이룬 다음에 단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 단합은 맨 마지막에 우리 대표 선수 예. 누가 대표 선수가 되든 그 대표 선수를 향해서 다 단합하는 것이죠. 예. 그 개헌 얘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그 2018년 3월에 국회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의결 정족수가 되지 못해 자동 폐의가 됐었는데요. 요즘 다시 개헌론이 제기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대선 전에 개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대선 전 개헌은 어렵지만 예.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개헌이 이루어지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그 개정된 헌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예.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죠. 개헌안이 공고되고 난 이후에 국회가 60일 내에 의결을 하면 되고 예. 또 30일 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하는 일자를 잘 조정하면 30일 지나고 땡기기만 하면 예. 맞추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렇게 되려면 여야 정부가 그 어떤 개헌 그다음에 적어도 최소 공약수 개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죠. 사실은 지금 이 계엄 상황에 대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 최소한도의 개헌 정도는 합의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정부나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로 보건대 그런 반성들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개헌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 대선 때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그 취임 초에 개헌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방안이겠죠. 예. 사실은 이제 나도 당시에 그렇게 선거 때 공약하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그 취임 이후에 개헌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소수당이어서 개헌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지금 개헌 요구가 나오는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 같습니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라는 그런 충격이 큰데요. 뭐 국정운영을 해보신 입장으로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리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란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나요? 별로 힘이 없는 대통령이었죠. 나도 제왕적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면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일탈하는 대통령들이 있었던 거죠. 모두 알다시피 다 국민의힘 쪽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규정해서 맞아면 내각 책임제로 그렇게 이제 바뀌면 해결되느냐? 예. 이 내각 책임제로 가게 되면 이제는 맞아면 정부 권력과 그다음에 그 행정부의 권력과 국회 권력을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야말로 제왕적 당대표, 제왕적 총리 이게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문제고 운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는 부분들은 계속 이 권한을 줄여 나가고 국회 통제 권한을 더 높여 나가는 그런 이제 그 개헌들은 해야 되겠고요. 그런 토대 위에 4년 중임제 그 개헌 정도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4년 중임제 개헌 이렇게 되더라도 대통령제인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게 되면 적어도 첫 4년 동안 다음 재선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임기 때는 이제 안 그럴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임기 때는 첫 번째 임기 때 했던 정책 기조들을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이제 거기서 일탈할 가능성은 훨씬 더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년 중임제 개헌과 함께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든지 아까 계엄도 이렇게 전시사변도 아닌데 막 계엄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고 그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 권한이 더 강화되는 이런 류의 개헌 정도가 이렇게 조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앞으로 이제 대선이 열리면 탄핵 이후에 대선인 셈인데 그 대통령님이 당선되실 때도 사실은 탄핵 이후에 그 당선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른바 그 좀 광범위했던 탄핵 연대가 그 어쨌든 국정 그 검찰의 이제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거치면서 좀 너무 협소해졌던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러면서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됐던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대통령님은 야당에 이제 장관 제안도 하셨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좀 탄핵 연대가 확장되지 못하고 협소해졌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계엄 이후에 예. 지금 탄핵 재판 들어가고 구속 기소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맞으면 저쪽에서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예. 그런 상황에서도 극구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쪽이 내란이라고 우겨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막 결집하지 않나요? 예. 우리는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지금 김대중 대통령 역사적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 마치 역대 최악의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매도하지 않았나요? 실패한 대통령이었죠. 예. 노무현 대통령은요. 지지도가 형편이 없었죠. 예.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참으로 많은 계획을 이루었고 그러나 이라크 파병했다고 떨어져 나가고 한미 FTA 한다고 떨어져 나가고 계속 그러면서 결국은 퇴임 무렵에는 그냥 뭐 그 지지받지 못하는 나는 우리 쪽도 그렇다 생각해요. 예. 물론 이제 우리 쪽 사람들은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하고 이제 이렇게 맞지 않으면 비판할 수 있죠. 예. 그게 우리 쪽의 특성이긴 하지만 예. 그러나 탄핵 연대라는 게 만약에 있었다면 예. 탄핵 연대가 그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굳건해야 되는 거죠. 아니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간 정부입니까? 맞아 뭐 욕심 기대대로 다 못 미쳤을지는 몰라도 그 방향대로 가려고 노력했던 정부인 것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탄핵 연대라는 게 있었다면 끝까지 그 맞아면 뒷받침하고 밀어주어서 정권을 재창출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기대에 못 미쳤다고 그럼 탄핵 연대가 와야 돼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켜요?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페이스북에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보좌했던 신동호 시인이 쓴 책 대통령의 독서를 추천하신 글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재임 중에 바쁘실 텐데 책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뭐 책을 이렇게 원래 좋아하니까 예. 대통령 재임 중에도 책도 뭐 꾸준히 읽고 또 책 추천도 또 꾸준하게 했었어요. 예. 다만 이제 독서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 전에는 뭐 내가 좋아하는 역사 분야라든지 또는 뭐 문학 이런 쪽을 많이 읽었다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이제 국정 운영에 뭔가 좀 도움 될 만한 맞아요. 국가가 가야 될 어떤 미래 그 어떤 걸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든지 또 당시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컸고 또 그 기후 위기 이런 게 심각했으니까 그런 쪽 책들을 주로 많이 봤었죠. 어쨌든 이렇게 정말로 이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다고 반드시 뭐 좋은 정치할 수 있고 좋은 대통령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책을 읽지 않으면 이런 통찰력이나 분별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학창 시절에 읽은 독서가 끝이다. 뭐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그 변화하는 이 세상을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책이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그 국정 운영에도 좀 구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럼요.
아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그 감옥에서 읽은 그 엘빈 토플러 예. 제3의 물결 재산이 그 예. 책을 여러 번 그 감명 깊게 그 읽어서 예. 결국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인터넷 초고속 예. 그 망을 깔고 당시에 시기상조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정보화 강국이 된 IT 강국이 되는 토대가 된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때도 그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방향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닥쳐올 어떤 그 미래 비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이제 내다보고 거기에 국정을 맞춰 나가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알겠습니다. 아유 대통령 오늘 긴 시간 동안 예.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